저는 올해 26, 사회초년생으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아마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보다는 스스로 버티는 법을 더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큰엄마 집에서 지냈어요. 물론 큰엄마는 우리를 거둬준 은인이었지만 그 집에서의 생활은 늘 조심스럽고 눈칫밥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있었거든요. 언니는 늘 언제나 제 편에 서주는 사람입니다. 큰엄마한테 혼날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대신 혼나주고 밥을 먹을 때도 너부터 먹어 하며 제 앞접시에 반찬을 더 얹어주던 사람. 언니는 제게 가족이자 친구이자 어쩌면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지친 날엔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꼭 지켜줄게 라고 말해주던 사람. 그 말만으로도 정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랬던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 언니는 혼자 남은 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방부터 얻어줄게. 저는 그때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도 곧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 약속을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아픈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만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큰엄마 집에서 지낼 때도 언니는 저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주곤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 늘 마음이 든든했어요. 언니만 있으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리고는 핸드백을 내려놓자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앉더니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키야, 나 오늘 소개팅 했어. 갑자기 소개팅?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 안 했지. 근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물을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 순간 언니가 조금은 긴장이 풀린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물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매너도 좋고 되게 다정다감한 사람인 것 같아.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맞는 거지. 다행이다. 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언니는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남의 감정에 예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언니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니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슬쩍 물었어요. 그 사람이야?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 이 사람 진짜 잘해줘. 너한테 빨리 소개해주고 싶다. 한번 보여줘. 언니, 미래의 형부가 될 사람인데. 그때가 그동안 제가 본 언니 얼굴 중 제일 편안해 보였어요. 통화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우리 언니지만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형부라니. 나 진짜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그냥 언니가 행복한 게 좋았어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오래 버틴 사람이라 언니가 누군가 곁에 두고 기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언니는 꼭 행복해야 돼. 그때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언니가 그동안 못 받았던 것들을 채워줄 거라고. 이제 언니도 제목까지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언니는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드디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인상이 좋더라고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손에 낀 반지를 보여줬던 날이 있었어요. 어때? 예쁘다. 잘 어울려. 언니는 별말 없이 웃기만 했는데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언니가 이제는 기댈 어른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결혼식 전날이라 그런지 집안이 조금 어수선했어요. 큰엄마도 온종일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고 저도 언니 옆에서 언니가 필요한 걸 돕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언니는 밤이 되자마자 방에 들어와 누웠고 저는 언니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기만 했는데도 언니가 저한테 중요한 말을 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너 조금만 기다려. 뭘? 나 돈 벌면 너 방부터 얻어줄게.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제 여기서 눈치 안 보고 살게 해줄게. 아니야. 언니도 이제 언니 삶이 있는데. 나는 결혼하면 너를 더 챙길 거야.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빈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라 그냥 언니가 원래 해오던 말투 그대로였거든요. 언니는 늘 제가 불안해할 때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어느새 언니는 잠들어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저는 천장을 보면서 언니가 했던 말을 계속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그날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언니는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큰엄마 집을 떠나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시집살이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카페 오픈하고 원두 갈고 단골 손님들 주문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큰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기야. 그때 큰엄마의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언니가... 큰엄마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잠깐 카페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언니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언니가 갑자기 쓰러졌대. 병원에서 그냥... 그 순간 주변 소리가 전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저 혼자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멀리 느껴졌습니다. 네? 큰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언니가 왜... 아니 언니 괜찮아요? 어디 있어요? 병원 어디예요? 아니 이미...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처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나서 지나가는 행인도 쳐다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안부만이 중요했어요. 아니, 갑자기 언니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왜 언니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 급성 알레르기라고. 언니 병원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가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다시 돌아가 동료 직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 지금 큰일이 생겨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케 씨,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미안해요. 먼저 가볼게요. 사장님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어서 가봐요. 고마워요. 저는 급하게 앞치마를 풀어져 끼고 그대로 뛰어나갔어요. 다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뛰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평생 그만큼 뛰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족도록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상이 한 번에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안쪽, 하얀 커튼이 반쯤 열린 침대 위에 언니가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앞까지 안내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커튼을 젖히자 언니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도 없고 심장 모니터도 꺼진 상태였어요. 이미 사망 확인이 끝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피부가 차가워 보였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다리가 풀려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나왔어. 눈 좀 떠봐.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는데 온기가 없었어요. 제 손을 감싸주던 그 따뜻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숨이 막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인은 급성 알레르기 쇼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고 정말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과자를 고를 때도 언니는 늘 포장지를 먼저 뒤집어 확인했어요. 언니, 이거 먹어도 돼? 잠깐만, 성분 먼저 볼게. 아, 또 그거? 그래도 조심해야지. 어때? 먹어도 돼? 아, 난 안 되겠다. 너 먹고 싶으면 너 혼자 다 먹어. 아니야, 그럼 나도 안 먹을래. 그럼 땅콩 없는 걸로 내가 찾아볼게. 역시 우리 동생밖에 없네. 그건 언니에게 아주 당연한 습관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언니가 알레르기로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까지 제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던 언니가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게 저는 도무지 머리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언니의 빈소가 차려졌고 저는 언니의 영정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고 영정사진 속 언니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아마 작년 봄에 동네 근처 공원에서 찍었던 거였을 거예요. 저는 그날 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언니, 이 사진 예쁘게 나왔다. 그냥 나온 건데 뭐. 아니야, 진짜 예뻐. 내가 잘 찍어줬으니까 나한테 돈 내?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요게? 그때는 그냥 웃으며 지나갔던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지금은 언니의 그 웃음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더 슬펐습니다. 사람들은 주문을 오고 갔고 저는
언니의 영정사진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늘 이렇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이제서야 깨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왜?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걸 상상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상주석에 놓인 종이컵들만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려고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유가족실에서 언니의 시모와 형부가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나는 걔가 그렇게 심한 알레르기인지 몰랐지. 나도 물 먹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참나. 저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 피곤하다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일이 커져서 귀찮아졌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벽 뒤에 서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걔 상태 보면 애가 말라가지고 약하게 보이긴 했어. 아휴,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나도 당황했어. 그냥 곧 일어날 줄 알았다고. 됐어. 우리 탓 아니야.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저는 그들의 말을 엿듣고 손끝이 저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평생 스스로를 철저하게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과자 하나도 성분표를 다 확인하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숨이 막혀오는데 아무도 제대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머릿속에 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언니가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손을 뻗고 싶었을 텐데, 분명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지. 운이 나빴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었어요. 언니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뻐근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언니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허무하게 떠났어? 내 옆에 더 있어주지. 언니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건 당연한데도 저는 계속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복도에서 들었던 말이 또 떠올랐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언니의 시모가 있던 말을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며느리이고 아내인데. 제가 알고 있던 언니는 무엇이든 조심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난 것이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지금 이렇게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그냥 그렇게 갔다고 받아들이는 건, 그건 언니가 저에게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언니가 왜 쓰러졌고, 그때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 어떤 음식이었는지, 병원은 언제 가게 된 건지 모든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평소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 성격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닌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지금 울면 생각이 흐트러져.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릴 때 저한테 말해주던 말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해야 할 일이 보였어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전부 확인해야 했습니다. 언니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했고, 언니가 마지막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찬찬히 정리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니, 이번엔 내가 할게. 여전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때 큰엄마가 화내면 언니가 먼저 나가서 혼나던 날들. 내가 아플 때면 언니가 약국 다녀오던 날들. 힘든 날이면 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내 얘기를 들어주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만 끝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했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언니의 물건을 가지러 언니의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벨을 누르기 전에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언니 동생 수키입니다. 그렇게 문이 열렸고 시몬은 저를 보자마자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저 언니 물건을 챙겨가고 싶어서요. 굳이 그걸 뭐하러? 우리가 그냥 정리해도 되는데. 그래요. 챙겨갈 거 있으면 챙겨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제 다 모아놓기는 했는데. 네. 방문을 열자 언니가 마지막까지 쓰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작은 머리끈, 언니가 항상 메고 다니던 가방, 옷장 속 양말들, 하나하나 그냥 일상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이거 다 가져갈게. 시몬은 방문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시몬은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박스를 펼쳐놓고 언니의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부터 가지런히 접었고 가방은 안쪽 주머니까지 확인했고 서랍은 전부 열어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전부 챙겨야 했습니다. 형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도 처제가 언니 물건 다 가져가 주니까 다행이네. 형부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난 없어. 다 가져가도 돼. 그리고는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다시 TV 앞으로 향하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저는 형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멈추지 않고 언니의 물건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이 집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다 들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니라 언니가 남기고 간 자리를 놓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물건을 다 포장하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어머, 벌써 다 했어요?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유, 뭐 물이라도 드릴 걸 그랬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들 가려고? 네, 저 가볼게요. 그래, 잘 가. 그래요. 그럼 어서 들어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물건을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박스 앞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박스를 열 수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상자를 바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저는 천천히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언니가 늘 들고 다니던 파우치가 가장 먼저 보였고 그걸 꺼내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파우치의 촉감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옆에는 언니가 쓰던 작은 수첩이 있었고 겨울마다 입던 니트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옆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물건을 꺼낼 때마다 언니가 그것을 만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박스 맨 아래에 넣어두었던 작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겉표지는 아무 장식 없고 그냥 오래 사용한 흔적만 있는 노트였습니다. 이거 언니 일기장이네? 그건 언니의 일기장이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짧은 문장으로 적힌 날도 있었고 길게 쓴 날도 많았습니다. 언니가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의 내용은 평소에 언니가 저한테 말하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걸 적어두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한 장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용이 아니라 언니가 혼자 버티기 위해 붙잡고 있던 무언가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분통 터졌던 내용은 언니의 시모가 언니를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언니가 설거지를 이미 끝냈는데도 다시 하라고 시켰던 날,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모가 뜬금없이 불편한 말을 던졌던 날, 그런 것들이 날짜 옆에 차곡차곡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시집 와서 다 참았어.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언니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고 그 아래에는 항상 같은 문장을 적어두곤 했습니다. 바로 괜찮아였죠. 처음에는 괜찮아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괜찮아는 점점 흐릿해지고 글자 자체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는 아무 말도 없고 날짜만 있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얼마나 혼자 견딘 거야. 저는 언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나 비만도 없었습니다. 대신 묵묵히 적힌 괜찮아만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언니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애쓰고 있던 거네. 저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하지 않고 버티던 시간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언니는 혼자였다는 사실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다는 걸. 또한 시모의 시집살이 외에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형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죠. 언니가 형부에 대해 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진짜 어쩌지? 그 문장들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일기장에는 주로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만 어떤 페이지는 글자가 번져 있어서 글을 적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네가 참아야 한다는 태도였을 것이고, 형부는 외면하거나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한테는 언니가 더 부담이 될까봐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언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언니는 계속 혼자였네? 언니가 결혼한 지 한 달. 단 한 달 동안 언니는 그런 집에서 버티려 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언니에게는 무척이나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니의 일기장에는 그 한 달의 무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던 건 제 생각이었고, 그게 전부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언니, 나 그때 진짜 그렇게 믿었어. 언니가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저는 언니가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결혼하고 난 뒤 단 하루도 쉬지 못했더군요. 일기장 안의 기록들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죄책감이 밀려오는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모른 척해서가 아니라 정말 몰랐던 게 더 괴로웠습니다. 언니는 마지막까지도 나를 생각했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듣고 싶은 말도 아니었고 그냥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두었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모와 형부가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녹음을 눌렀던 건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했던 방 안에 시모와 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먹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그래, 알레르기가 그렇게 심한 줄 누가 알아. 다시 들어봐도 그들의 말투에는 당황함이나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귀찮아지는 걸 피하고 싶은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언니가 알러지 증상으로 숨을 못 쉬고 있었을 때 그들은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로 모든 걸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진정되겠지 싶어서 사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언니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 손도 잡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버텼을 그 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땅콩 알레르기. 언니는 평생 조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건 설명 없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언니가 겪은 걸 내가 꼭 밝힐 거야. 저는 그렇게 언니의 일기장과 알레르기 진단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받아든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일기장부터 천천히 읽고 진단서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즉시 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치사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의심이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건 분명 싸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문을 닫기 직전까지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가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저희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던 말은 정말 진심이었고 언니 손의 촉감은 제 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언니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켜야 하는 위치가 된 겁니다. 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했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떠났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언니를 위해 내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언니 시댁을 한번 방문해봤으니 2번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가 해준 조언 그리고 그간에 모은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와 달리 그 집의 문 앞에 다시 서자 그때보다 더 크게 긴장됐습니다. 저는 언니만을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고 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제, 또 무슨 일이야? 형부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자꾸 불쑥불쑥 찾아오면 곤란해. 들어와. 형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저를 들였습니다.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앉아. 또 왔네요. 저는 소파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찾아가자 시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봐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언니의 일기장, 진단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시모와 형부는 그걸 보고도 당장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언니가 남긴 거예요. 그걸 왜 여기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 그동안의 단서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당신들한테 확인하러 왔어요. 당신들? 처제, 갑자기 왜 이래? 형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당황하지 않고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알긴 했지.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어요. 아니, 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는데 병원에는 왜 안 갔어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숨을 못 쉬고 있었는데요. 형부는 말을 멈췄습니다. 시모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금방 나아질 줄 알았죠. 물도 마시고 숨 좀 고르면 괜찮아질 줄. 그건 변명이에요. 언니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지체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었다는 쪽으로 두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행동해요? 나도
그때 엄청 당황스러웠다고. 맞아요.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행동은 했어야 했죠. 혹시 처제, 우리를 신고할 생각이야? 이미 진행 중이에요. 아니, 이봐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 해야 돼요. 아니, 할 거예요. 그러자 시몬은 다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댔습니다. 정말 언니가 알레르기인지 몰랐다고. 그냥 친구가 준 쿠키를 나눠 먹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쿠키를 먹고는 바로 쓰러져 버렸다고 말이죠. 본인도 그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당황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른 둘이나 있었는데도 언니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언니가 숨을 못 쉬고 있었다는 거.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될 줄은. 그런 상황에는 누구라도 신고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우린 진짜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야.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언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숨을 못 쉬는데 누구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요. 형부는 말이 없었고 시모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사실은 변명이나 후회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USB를 그들에게 가까이 밀었습니다. 거기엔 장례식장에서 녹음한 그들의 말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이 직접 한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충분히 언니를 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저 회피한 뉘앙스였어요. 아니, 처제, 도대체 왜 이래?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들을 숨 못 쉬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냥 방치한 거나 다름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변명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가족이라면 그 순간에 했어야 할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언니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건 언니가 쓴 일기장이에요. 언니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뭐? 일기장? 진짜. 시몬은 일기장을 보며 동요했고 형부는 불안한 듯 손을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언니가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 더럽다고 다시 하라고 했다거나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앞에서 트집을 잡거나 아주 그냥 하루도 편하게 놔둔 적이 없었더라고요. 시몬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다 그렇게 살아요. 사돈이 아가씨를 아직 모르는 거야. 당연한 건데. 아니, 당연한 게 어딨어요? 언니는 견디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형부는 바람을 피웠다더라고요? 뭐? 언니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던데요. 아니, 언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요? 아니, 그게 나는 잠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언니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꼬셔서 그렇게 된 거야. 나도 다시 정신 차리려고 했다니까? 당신은 끝까지 변명뿐이네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모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억울하다가 소리친다고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한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러 여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시모어 형부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과인지 겁이 난 건지 아니면 뒤늦게 깨달은 후회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도 이미 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제발.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언니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날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결과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제가 해야 할 건 할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신고와 고소 절차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자료가 많았고 변호사도 방향을 명확히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진술을 차례대로 정리했고 며칠 뒤 시모어 형부는 동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말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경찰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대답들은 이미 장례식장에서 제가 들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긴 했는데 그렇게 심한 줄은. 호흡곤란을 보였을 때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잠깐이면 넘어갈 줄.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조사는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언니가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것, 위급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그렇게 사건은 과실치사로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과실치사로 정식 사건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는 큰 곳이 아니었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시모는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이웃들끼리 멈춰서서 귓속말을 하는 걸 보고 바로 돌아온 날이 있었다고 했죠. 그 집 며느리 일 들었어? 들었지 그럼. 거기 시어머니가 아주 못되더라고. 며느리만 안 됐지 뭐. 선하게 생겼던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며느리 죽게 만든 시어머니라는 꼬리표가 어느 순간부터 시모 등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형부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직원의 가족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문만 들렸고 그런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형부는 그게 자신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들통날 것이 뻔했기에 결국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누가 직접 비난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공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겠죠. 저는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통쾌함 같은 감정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감정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고, 누가 벌을 줘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었고, 그저 당연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언니의 물건들이 들은 박스를 펼쳐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면서 들여다보던 작은 거울, 출근 전에 급하게 챙겨놓던 립밤, 손때가 베어있는 가방과 수첩, 그리고 일기장. 언니의 물건들은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정작 이걸 쓰던 사람은 이제 없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손만 천천히 움직여 언니의 가방 지퍼를 한 번 열어보고 다시 닫아보고 립밤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기장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이미 다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너무 보고 싶어. 일기장을 다시 살펴보며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그걸 이제야 보고 있는 제가 얼마나 늦었는지, 그건 굳이 말로 정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장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언니가 살고 있었고 그날의 언니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 번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기장을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저는 언니가 얼마나 조용히 버티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먼저 생각했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페이지도 많았지만 제 이름이 먼저 적혀있는 페이지도 많았습니다.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제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저는 손끝으로 언니의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주고 싶었다는 말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내 동생,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문장은 언니가 저에게 남긴 약속 같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이번 생에서는 언니가 나를 지켜줬고 다음 생에서는 내가 언니 지킬게. 그 말은 언니에게 들려주려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에게 새겨넣는 약속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곧 봐? 일기장을 덮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해주려고 했던 말들, 약속하려 했던 것들, 그게 다 제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주고 싶어 했었고, 저를 어디에도 묶이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니가 만들고 싶었던 그 삶을 제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구해주려고 했던 집은 내가 내 힘으로 구할게. 이제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고 그냥 제 마음에 새겨두는 말이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고 했던 약속을 이제는 제가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언니 목까지 살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고 선언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언니와 나 사이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건 정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언니의 자리를 제가 지키는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길 위에 언니도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